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더 이상 핵기술 미국 승인 필요 없다. 2. 세계 최고 갑부 빈 살만의 권력. 3. 미 EU 배터리 독립 결국 포기 수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인 네이처 포토닉스의 한 연구 결과가 게재돼 세계 과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주인공은 한국 서울대의 연구팀이었는데요. 이 실험의 성공으로 인해 이제까지 알려진 것을 훨씬 뛰어넘는 고효율 에너지원을 발견해낸 것에 대해 크게 주목받고 있으며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도 폭넓게 사용될 수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양자역학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연구 결과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지난 22일 네이처 포토닉스에는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의 안경원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발표한 이 빛으로 동작하는 초방사 양자 엔진에 대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로 인해 지금까지 이론 수준의 아이디어에 그쳤던 양자 엔진에 대한 연구가 세계 최초로 실제 구현되면서 사실상 이론 단계에 그쳐있던 양자역학을 이용한 기술이 실제로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초방사, 양자역학 등 생소한 단어들이 등장하는 이 연구 결과가 어떤 일에 쓰이길래 화제가 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연구의 핵심적인 단어는 양자역학입니다. 최근 많은 분야에서 언급되고 있는 양자역학이란 원자, 분자 등 미시적인 물질 세계를 설명하는 현대물리학의 기본 이론 중 하나인데요. 양자학의 권위자로 알려진 물리학자 파인만은 양자역학을 전부 이해했다고 생각한 것은 양자역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로 양자역학은 너무나도 어려운 영역이기에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하기에도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기에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보이지도 않는 너무나도 작은 영역인 양자의 세계는 눈으로 보는 순간 바뀌어 버리는 현실의 전통적인 물리법칙이 통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장난과도 같은 세계인 것이죠.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과학지들은 그 유명한 슈로딩거의 고양이를 이용하기도 할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들어도 좀처럼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인데 막스 보른이 최초로 양자역학의 이야기를 꺼낸 20세기 초반의 과학계에서는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소리였습니다. 이에 지금까지도 최고의 과학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아인슈타인은 아무도 달을 보지 않으면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라는 말 등을 통해 양자역학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과학자들은 양자의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고 이는 엄청난 기술 발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 컴퓨터 등에 있어서 양자역학은 빼먹을 수 없는 요소일 정도로 삶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 안경원 교수 연구팀의 초방사 양자 엔진은 이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해 기존의 열역학으로 이루어지던 엔진을 양자역학의 영역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초방사란 원자들의 밀도가 높을 때 서로 충돌하면서 빛을 평소보다 강하게 방출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나오는 빛의 압력으로 작동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초방사 양자 엔진입니다. 하지만 엔진의 작동을 위해서는 일어나는 초방사 현상을 자유자재로 켜고 끄는 방법이 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론으로만 가능하지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대 연구팀은 초방사의 제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이에 실험을 강행했는데요. 연구팀은 원자들을 초방사를 일으킬 수 있는 양자 중첩 상태로 만들고 레이저를 통해 원자들을 제어하면서 빛이 방출되는 현상을 빠르게 켜고 끌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연구팀은 원자가 가열, 팽창, 냉각 등에 따라 동작하는 것을 관측했고 팽창할 때 엔진의 온도가 15만 도까지 올라가고 엔진 효율이 98%에 달해 굉장한 효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게다가 연구진들은 양자 엔진의 경우 고전 열역학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고전 열역학 법칙에 따른 엔진의 최대 효율인 카르노카원호 효율을 넘어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이끈 안경원 교수는 초방사 현상을 제어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원자물리 및 양자정보 처리 등의 분야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엔진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며 연구 결과의 의의가 크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초방사 양자 엔진은 열역학의 법칙을 넘어서기에 엄청난 효율의 엔진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조금 더 개발을 거치고 안정화되면 물리 엔진을 양자 엔진으로 대체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효율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다 이전까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효율 면에서 우수에 사용했던 원자력 추진을 양자 엔진으로 대체하게 된다면 안전성 면에서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진 제너럴 R 포드급 항공모함은 핵추진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원자력의 위험성에도 그만한 에너지 효율을 내는 방식이 없기에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항공모함의 경우 핵추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항공모함에는 여러 대의 전투기가 실리기에 그에 맞는 활주로 역시 당연히 필요한데요. 하지만 육지와는 다르게 활주로의 거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장치들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지금까지는 증기를 이용한 스팀식 캐터펄트를 통해 압축된 증기를 쏘아 그 힘으로 전투기를 이륙시키는 방법을 써왔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이 복잡하고 덩치가 커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에 최근 포드급 항공모함에는 EMALS라고 하는 전자식 캐터펄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체의 부담도 덜 간다는 장점 덕에 최근 각광받고 있는 기술인데요. 아직까지는 안정화가 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에 만약 양자 엔진이 이 기술을 대체할 수 있다면 굉장한 성과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역시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을 만드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돈과 기술력이 들어가는데요. 항공모함이 완성되어서도 문제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운영비가 들어가기에 쉽게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자 엔진이 상용화되면 안전성은 물론이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이득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항공모함을 운용하는데 훨씬 부담이 덜 간다는 것이죠. 이에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빛으로 움직이는 항공모함. 우주선도 더 이상 꿈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경원 교수 연구팀은 2017년에 초방사 현상을 구현했을 정도로 이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작년 초에는 초방사의 반대 개념인 초흡수 현상을 세계 최초로 구현하기도 했습니다. 초흡수 현상은 초빙사 상태의 원자들을 제어하면 시간이 역행하는 것처럼 변해 빛을 방출하는 초방사 때와는 반대로 빛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는 개념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타임머신처럼 시간을 역행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팀은 이 초음수 현상을 이용하면 빛이 일반적 경우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흡수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초흡수 현상을 응용하면 배터리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분자들이 많아지면 서로 겹치면서 에너지를 빠르게 흡수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커지면 충전이 더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이전까지만 해도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 실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연구 결과로 충전 속도가 실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 기술이 발전하면 넘치는 에너지 수요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는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개발을 위해 미국 양자 컴퓨터 업체 사이컨텀과 손을 잡았으며 현대자동차 역시 미국 양자 컴퓨터 업체 아이온큐와 배터리 개발을 위해 손을 잡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양자역학을 이용한 기술은 종합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양자를 이용한 연구는 이미 방산업계 쪽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니 군비 확장 경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양자 레이더는 세계적으로 개발에 힘쓰고 있는 군사 기술입니다. 고전적인 전자기파를 사용하는 기존의 레이더와 달리 양자 상태를 이용함으로써 스텔스 기능이 있는 전투기까지 탐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신기술입니다.
양자 레이더의 개념은 2008년 MIT 양자공학자 세스 로이드가 제안한 양자 조명에서 탄생했습니다. 양자 조명이란 양자학적으로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두 개의 빗줄기를 양자 조명을 통해 탐지기와 표적에 서로 다른 빗줄기를 보내 기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표적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015년 이 이론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이 시연되면서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양자 레이더는 아직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애초에 스텔스의 경우 무기를 완전히 숨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레이더상에서 실제보다 훨씬 작게 나타내 적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양자 레이더에 잡히는 신호 역시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탐지 범위도 너무 작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언젠가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겠지만 당장에는 불가능한 기술이고 너무 오래 걸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고민에 빠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이 양자 레이더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면서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최근 양자역학적 원리를 이용한 광파와 마이크로 간의 주파수를 양방향으로 변환하는 자성체 기반의 양자 주파수 변환 기술을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DD는 이번 연구에 대해 아직 기술의 성숙도와 주파수 변환에 대한 효율이 낮지만 양자 레이더 개발에 필요한 요소 기술을 실험적으로 구현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자 주파수 변환 기술은 양자 레이더뿐 아니라 미래 양자 네트워크로 구성된 다양한 무기체계 시스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양자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이어져야 하는 연구이며 상용화가 되려면 많은 부분이 보완,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 성과처럼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컴퓨터와 반도체 영역을 넘어 이제는 모든 분야의 핵심 기술이 되어가고 있는 양자역학. 현재 미국 정부는 최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으로 올라선 한국이 중동에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9일 영국의 중동 전문 매체인 미들이스트 아이는 사우디 정부가 한국과의 군사동맹을 필사적으로 강화하고 나섬에 따라 중동 지역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중동 지역의 자원과 안보를 쥐락펴락해왔던 미국의 패권이 한국으로 통째로 넘어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냉전이 한창 진행되던 1970년대부터 한국과 사우디는 경제와 정치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심화시켜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그 당시에 현대와 삼성을 비롯한 수십 개의 한국 기업들이 수많은 건설 노동자를 사우디에 파견함으로써 막대한 중동 특수를 누렸고 이를 통해 한국의 경제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반세기 가까이 이어져 왔던 두 나라의 긴밀한 관계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두 나라는 인프라에 대한 석유와 달러의 단순한 교역을 넘어 사우디가 필요로 하는 한국의 우수한 첨단 전자와 통신을 비롯해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확장적인 파트너십으로 전환했다. 특히 이 매체는 지난해 1월에 한국 대통령이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사우디를 국빈으로 방문함으로써 마침내 두 나라의 관계가 미래 지향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이는 사우디 정부가 자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가장 우선시하는 촉매제로 여겨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11월에 한국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에 대한 담방 차원에서 한국을 전격적으로 방문한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 기업들과 무려 300억 달러 37조 원에 달하는 비즈니스 계약을 일사천리로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다방면에 걸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특히 방위산업과 인프라 그리고 건설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진행된 논의는 석유 수출을 넘어 경제를 다변화하겠다는 사우디의 비전 2030분 계획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영국의 중동 전문 매체인 MEE는 5천억 달러 620조 원 규모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또한 사우디 정부의 배려로 한국 기업들이 독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지난해 11월에 있은 사우디 왕세자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건설과 석유화학을 비롯해 제약과 농업, 그리고 개인과 에너지 분야까지 망라하는 26건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계약을 한국 기업과 맺은 것만 놓고 보더라도 그 같은 상황을 여실히 증명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사우디 정부는 여기에 더해 자국의 첫 원자력 발전소 사업은 물론이고 군사력 증강에 있어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최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사우디의 이 같은 전방위적인 관계 강화를 놓고 유독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 강화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에 발생한 여러 외교적 이슈로 인해 한국과 사우디를 상대로 한 미국 정부의 외교 관계가 연일 악화일로로 치닫게 됨에 따라 결국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 강화를 미국 정부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영국의 중동 전문 매체인 MEE는 당장 사우디 정부만 하더라도 이미 2021년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당시부터 사사건건 격렬한 대립을 이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지난 2018년 당시에 자국 정부의 비판적인 사우디 언론인이 티르키의 주재 사우디 대사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은 것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빈살만 왕세자가 벌인 일이라며 사우디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반발한 사우디 정부는 지난해에 미국 정부의 원유 증산 요구를 무시하고 러시아의 원유 감산 행렬에 동참함으로써 결국 국제 원유 가격이 급격하게 치솟는 상황을 연출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 못지않게 한국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와 여러 정치적 오해를 쌓아왔고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이 사우디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정부 인사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한국의 직전 정부만 놓고 보더라도 당시 중국과 격렬한 대립을 펼치려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외교 노선을 통해 동북아 번영을 도모하려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 화해하라고 한국 정부에게 거센 압박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에 수긍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서 저질렀던 침략 행위에 대해 그 어떤 사죄나 배상 없이는 절대 화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도 극도로 긴장된 상황을 유지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 매체는 지난해 5월에 출범한 현재의 한국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와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켜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에 미국의 하원 의장이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구를 이끌고 한국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를 외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데다가 급기야 가든해 9월에 뉴욕에서 있은 한미 정상의 48초짜리 스탠딩 회담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외교적 파장을 몰고 오는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기어코 미국의 정치인들과 언론 매체들로부터 상당한 비판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미국의 군사동맹을 비판하는 저명한 평론가인 더그 벤도우는 지난 10월에 이들 두 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를 재평가할 것을 촉구하는 글에서 대한민국의 특권의식이 사우디만큼이나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중동 매체인 MEE는 한국과 사우디를 상대로 맺은 미국의 동맹 구조는
아직까지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전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현재 미국 정부가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 강화를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방위 산업만 하더라도 나토를 비롯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동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 공급처로 자리 잡고 있는 데다가 미국의 방산 기업들 또한 한국의 최신 기술을 접목하고 방산 무기를 곰도르로 개발함으로써 동맹국들의 상호 운용성과 전반적인 역량 강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사실을 비춰봤을 때 미국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한국과 갈등을 빚게 된다면 미국의 세계 전략에 크나큰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현재 미국 정부로서는 한국과 사우디가 미국의 동맹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길 바라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현재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한국의 방위 산업이 세계적인 무기 공급 국가로서 놀라운 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혹여나 중동 지역에서 미국 기업들을 제치고 독점 체제를 구축하지 않을까 미국 정부가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 8위의 무기 제조국이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전투기와 미사일을 비롯해 자주포와 탱크, 그리고 소형 무기 등의 수출이 177%나 증가했다. 특히 이 매체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해가 갈수록 엄청난 급성장을 거듭하는 것은 현재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 한국제 방산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도입 시기가 한없이 늦어지는 값비싼 미국제 방산무기보다 한국제 방산무기의 품질과 가격이 더 매력적일 뿐더러 인도 시기 또한 상당히 빠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 매체는 유럽에서의 이 같은 상황에 더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의 주요 국가들 또한 최근 들어 미국제 방산무기 대신 한국제 방산무기를 대거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이미 지난 2021년에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한국을 통해 지대공 미사일 천궁2을 35억 달러 규모로 도입키로 한 데 이어 지난해 3월에는 사우디 정부가 하나디펜스와 8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사우디 정부는 의명의 한국 기업 3곳과 9억 8,900만 달러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 그 판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마도 민감해서인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사우디 정부가 이미 2013년부터 한국과 다방면에 걸친 군사협력을 추진해왔던 만큼 한국의 방위 산업이 유럽에서 뿐만 아니라 사우디에서도 미국 기업들을 제치고 독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시간 문제와 다를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군수품 수출은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 같은 미국 기업들에게 계속해서 속쓰림을 일으킬 것이다. 더군다나 이 매체는 정작 미국 정부마저도 나날이 더해가는 군수물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10만 발에 달하는 포탄을 다금히 구매한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중동 지역에서 더해가는 한국의 독점 체제는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구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영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부단한 노력과 정진을 이어왔던 우리의 전역이 오늘날 세계 초강대국이라 일컬어지는 미국마저도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광경을 연출하고 있음을 매우 사실감 있게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의 친환경 정책으로 자동차 산업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승용차의 경우 배터리팩에 저장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기차가 점점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은 업계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여 매년 새로운 판매량과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영업이익은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높은 배터리 원가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도 종류가 다양하며 적당한 출력과 주행거리를 가진 중저가 배터리부터 높은 출력과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고급형 배터리까지 있는데요. 아직 아무리 저렴한 중저가 배터리라도 전기차 원가의 40%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정부의 친환경 보조금이 없다면 아직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을 선점한 전기차 브랜드들은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테슬라의 경우는 전기 차량 판매로 인한 수익은 극히 일부분이며 대신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쌓아둔 탄소 배출권을 다른 기업들에게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이란 전 세계적인 합의를 통해 국가와 기업별로 탄소 배출의 종량을 정해두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하는 탄소의 양만큼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일종의 친환경 세금 같은 항목입니다. 그런데 탄소 배출이 많은 다른 중화와 공업이나 제조업에 비해 전기차 제조 분야는 친환경 인증을 받아 전기차를 생산할 때마다 탄소 배출권이 쌓이게 되는데요. 미국의 테슬라는 지난해 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국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권을 판매해 대략 4억 달러, 우리 돈 5천억 원의 순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정부에서도 자국 전기차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해당 국가의 친환경 보조금이 없다면 전기차 산업은 이익을 남길 수가 없는 구조이기에 자동차 업계에선 열심히 전기차를 팔아도 남는 것은 별로 없고 전기차 원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배터리 기업들의 배만 불려준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차량 판매가 저조했던 폭스바겐은 탄소 배출권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난해 중국에서만 800억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더 배터리 산업에 뛰어들려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원가 절감과 친환경 규정 충족을 목적으로 너도 나도 배터리 산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 환경적 요인과 기술력의 부족으로 배터리 산업 진출을 하나둘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과 유럽에선 한국의 배터리 3사에게 도움까지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세계 1위라고 자랑하던 중국산 배터리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실체가 드러나면서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밥그릇이 산산조각나게 생긴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이자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 2위를 기록 중인 폭스바겐은 수년 전부터 유럽 내 배터리 공장을 계획하면서 자신의 주무대인 유럽 전기차 시장 접수를 위한 로드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에선 한국의 배터리 3사에게 밀리고 생산원가와 물량면에선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에게 밀리면서 폭스바겐이 전폭적으로 투자한 유럽의 배터리 기업들은 유럽연합의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폭스바겐 CEO인 토마스 셰퍼는 유럽의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계획했지만 급통하는 에너지 요금과 인건비 인상으로 더 이상 유럽연합 내 어떤 국가에서도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를 제조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자체 배터리 진출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주로 독일 지역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 폭스바겐은 독일의 에너지 요금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을 겪으면서 변동성이 매우 커졌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건비는 상승한 데다 전기차 부품의 공급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천문학적인 초기 투자금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쉬운 줄로만 알았던 배터리 산업은 석유 가격보다 변동성이 큰 원재료와 희토류를 확보해야 하며 이미 한국이 수십 년 전에 확보한 특허와 기술들을 피해가면서 자체적인 배터리를 연구 개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술력은 한국에게 밀리면서 자본력과 생산력은 중국에게 밀리고 있어 배터리 생산을 통한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더 이상 배터리 사업의 경쟁력과 지속성이 상상 이상으로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배터리 생산이 어려워지자
계획해두었던 전기차 공장까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2023년 초 착공하기로 했던 독일 내 유럽 최대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데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폭스바겐과 마찬가지로 배터리 자체 생산에 나서겠다면 미국의 테슬라마저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판매량 부진을 겪고 있는 테슬라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시장에서 대대적인 할인 판매에 돌입해 영업이익률 감소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전기차 업체와 끝장을 보는 경쟁인 일명 치킨 게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중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2030년까지 자체적인 배터리 공장을 구축해 원가 절감에 나서려던 테슬라는 자체적인 배터리 계획을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한국의 배터리 3사에게 주문량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 차량에 탑재되는 차기 원통형 배터리인 4860 배터리 생산에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충북 공장에 6천억 원 가량을 투입하여 연간 9GWh 규모의 테슬라용 배터리 설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미시간주 공장의 생산 규모를 단계적으로 5배까지 늘리면서 늘어나는 테슬라의 폭발적인 배터리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의 배터리 3사 중 삼성 SDI와 SK온과도 관련 협력 내용이 오고 가는 가운데 이번 계약으로 최소 수년간 테슬라의 자체 배터리 공장 계획은 물 건너 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석권했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배터리 기업인 CATL과 BYD 등은 단순한 점유율로 보면 전체 배터리 시장의 45% 정도를 차지해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엔 통계의 합정이 숨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국이 아닌 국가에 배터리를 수출하는 비중이 5%가 채 안 되기 때문이며 40% 이상의 배터리가 오로지 중국 내수용으로 사용됩니다. 아무리 내수라고 해도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 회사가 많은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중국의 배터리 회사는 한국의 배터리 회사와 근본적으로 경영 방식이 다릅니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와 배터리 등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 세금을 투입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으로 중국의 보조금이 없다면 사실상 적자를 봐가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해외 수출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최근 들어 한국처럼 미국과 유럽 내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겠다며 의견을 보내고 있지만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원자재와 소재 부문에서 미국과 유럽에선 2030년까지 중국제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계획에 합의했기 때문에 중국의 배터리가 해외 전기차 시장에서 설 자리는 더욱 사라져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특허 문제도 발목 잡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데는 중국 당국의 암묵적인 보호를 받지만 글로벌 시장에 나온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중국 기업들은 자신이 연구 개발한 기술보다 해외 업체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 중국 시장을 거대한 갈라파고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악재가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급하던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부터 전면 중단되면서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들과 배터리 기업들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당국은 여태 자국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왔지만 최근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보조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자국 산업을 육성하는 목적은 내수 시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해외에 진출하여 글로벌 시장을 이끌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요. 중국의 기업들은 자국에서 보조금만 받은 뒤에 해외 진출이 원천 차단되었고 자국 기업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산업 육성 정책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시장에서 해외 브랜드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분야는 사실상 거리 없는 수준이기에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노력은 무의미해졌으며 중국 이외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특히 지난 수년 전부터 우리 기업들은 중국 업체들이 중국 안에서만 영향력을 키우는 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배터리 공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해왔습니다. 그 결과 2030년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60%에서 70%가 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생산 공정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원재료부터 안정적인 기술력까지 필요해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하이테크 첨단 산업 분야입니다. 특히 중국의 업체들은 기술력이 부족해 저렴한 배터리인 리튬, 인산철 배터리, LFP 배터리 생산에 몰두하고 있으며 한국의 배터리는 고출력의 장거리를 갈 수 있는 고급형 모델에 주로 탑재되고 있습니다. 중국제 저가형 배터리 업체들의 중간 마진은 3%에서 5% 사이로 추산되며 한국 기업들처럼 고급형 배터리의 중간 마진은 10%에 육박해 원재료를 채굴하여 배터리를 생산한 뒤 전기 차량 조립까지 수직 계열화를 달성하면 중간 마진 7%, 8%가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렇게 생산 라인을 동일시켜 원가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배터리와 관련된 기술 격차는 계속 벌어지게 되므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